사건 최초 보고 지난 2023년 11월 바퀴 달린 작은 로봇이 처음으로 도심 곳곳을 지나다니기 시작한 사건. 이 로봇이 운반하는 건 바로 배달 음식. 이 로봇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작년 11월까지 배달 로봇은 차도 와보도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지난 2021년 배송 로봇을 통해 100만 건의 배송을 완료했고 미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스는 이미 6년 전에 합법적으로 도로를 누비며 세계 최초로 1000만 킬로미터 상용 주행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도 기술은 있지만 로봇은 길거리를 다닐 수 없다는 낡은 법 때문에 상용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제도, 즉 규제를 회피해 신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제도 덕분에 우아한 형제들은 2020년부터 배달 로봇을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더라도 기한 종료 때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불법 사업이 되는 셈이다.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각종 규제의 불법 양산, 현실 못 따라가는 ICT법 실태.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다들 알고 계시죠?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 올 때 주변 CCTV가 이를 감지해 미리 경고 방송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과 도로 인프라, 그리고 보행자 사이에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개념으로 V2X라고 불리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이 V2X 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거리의 수많은 CCTV를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현재 위치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방향이나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교통사고와 같은 충돌 위험을 감지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소리, 진동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 돌발 상황 예측도 가능해지고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와의 한 차례 실증 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됐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차세대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여 보행안전 솔루션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건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각종 정보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지만 3년 넘게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다행히 최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고 관련 법령 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법령을 회피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죠. 다른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택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청각장애인 운전사를 활용한 플랫폼 택시, 코엑터스의 고요한 택시입니다. TMI이지만 제가 과거에 체험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택시 탈 때 기사님이 계속 말을 걸어와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떻게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하지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 누적 금액이 38.5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 고요한 택시 역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타다금지법, 정식 명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2020년 3월에 개정되면서 플랫폼 운송사업 분야가 신설된 건데 코엑터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받아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운행 대수를 허가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수익화를 위해서는 차량 증차가 필수였지만 국토부는 차량 증차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투자 유치나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코엑터스는 플랫폼 가맹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카카오나 우티처럼 택시 회사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유상 운송업에 나선 건데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현행법상 50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사업 면허가 나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탄 차량을 500대 이상 확보하기란 또 다른 어려움일 수 있고 장애인 직고용이라는 코엑터스의 사업 구조도 바뀌는 것이어서 자칫 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모두가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은 모두 1200개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현행법이 낡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총 219건, 이 중 내년 상반기면 특례 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9건입니다. 뉴코 에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이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자동차 외에 디지털 광고물을 외부에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자동차 관리법 규제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결국 4년이라는 실증 기간이 끝나가도록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임시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유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얼마나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홈이 운영하고 있는 도심 공유 숙박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도심민박업법과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숙박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19건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중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무려 119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5년 전에 처음 도입된 만큼 4년이라는 특례 기간이 곧 끝나는 이른바 시한부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간 기업들 중 절반은 사업을 접어야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융합하는 시대에 낡은 법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비판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까다로운 승인 조건.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최대한 위반하지 않는 수준,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신사업을 승인해주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R 코리아는 13년 전 원격 화상약 자판기를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환자가 모니터를 통해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원격으로 약을 추천해주고 자판기를 통해 즉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사업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행 약사법과 약사들의 반발에 무려 10년 넘게 사업 추진을 발목 잡혀야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겨우 돌파구를 찾나 싶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조건은 고작 10대 미만 운영. 게다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이 해열제, 소염제, 숙취 해소제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3R 코리아는 상처 연고, 소화제 등 약 품목을 추가로 늘리려고 했지만 복지부에서 최근 반대 의견을 내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죠. 둘째, 사업 승인까지 소요되는 과도한 심사 기간도 문제입니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이 있으며 10명 중 6명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뜩이나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최대 120일, 4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까지 더해지면 시의성 있는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핀테크 신흥 투자국으로 떠오른 태국에서는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싱가포르에선 21일 이내 결론을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각 정부 부처가 각각 창구를 운영하며 심사까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각 부처별로 경쟁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복수의 창구가 존재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에 신경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며 특례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에 모두 신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단일 창구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특정 주제에 편중된 사업이 많아 새롭고 도전적인 사업을 실험하기보다 실증 특례, 임시 허가를 승인받은 성공 선례를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아산나눔재단이 조사해봤더니 해외 100대 유니콘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43곳은 제한적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12곳은 아예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고 하죠. 선실험, 후규제, 신기술 고속도로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 규제 샌드박스, 모래놀이터만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